자, 이번에는 575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5조. 그래서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고요. 사안에서 자, 이런 경우에 일단 조문부터 볼게요. 57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 선의의 매수인이죠. 이를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준용된다. 2항에 걸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에 대한 제한이에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2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사안 세 번째. 그래서 Y는 X로부터 값을 매수할 때 여기서 값은 뭐 건물, 부동산이라고 볼게요. 토지를 매수할 때 이 토지 값에서 대로로 통하기 위한 통로을 그래서 지금 값 토지의 통로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을은 A 소유이지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랫동안 X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X는 매수인이야. 그래서 통로가 봉쇄되어 지역권이 시효 소멸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것 때는 575조 2항이 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지역권이 없게 된 경우 즉 원래 이 말이에요. 원래 존재하던 지역권이 사후적으로 부존재한 경우, 부존재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자, 이 부분이죠. 자, M이 X로부터 값을 임차하고 값 토지 위에 건물 을을 건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됐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소실됐다. 그러자 M이 잠시 아들 집에 거처를 옮긴 사이 X가 건물이죠? 토지 아니죠. X가 매돈이네요. 값을 Y에게 매각하고 말았다. 건물 값을 Y에게 매각한 경우 이때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서 575조 1항이 규정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과 인도가 된 경우, 그죠? 대항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항력인 임차권인 경우에도 575조 제1항이 준용된다. 첫 번째 사안 볼게요. Y가 매수인이에요. 갑의 인도를 받고자 하였지만 X로부터 의뢰를 받고 갑의 지방기란 공사를 한 건설업자 A가 X로부터 도급대금 1억 원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이때 갑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그죠? 이런 경우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때 Y 즉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575조에 대한 요건에 대한 검토예요.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혹은 상가임대차 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이나 그 채권적 전세 목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항에서처럼 매매 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어지게 된 경우 사후적으로 부존재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매매 목적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가 요건이고 그런 경우 매수인이 선의해야 된다는 거죠. 악의인 경우에는 이미 대금 결정 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오로지 매수인은 선의해야 된다. 선의이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에서 매수인이 그 용익적 권리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계약 해제와 함께 뭘 검토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은 실내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해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치 감소분에 대한 배상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는 그 기간 제한으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봤던 거고, 자, 담보 책임과 위험 부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차이 보도록 할게요. 담보 책임이란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의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의 하자라는 것은 소유권, 그죠? 매수인이 소유권의 전부나 일부죠. 일부가 누구에게? 타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때 권리하자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요, 타인의 권리에 따라 소유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제시된 수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를 권리의 하자라는 것이고,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과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거고, 이러한 담보 책임의 근거는 어디서 보고 있다? 계약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거래에 대한 일반적 신뢰 확보한다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은 소위 하자를 몰랐을 경우에도 부담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거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담보 책임 근거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하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거래에 관한 일반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 경우 매도인이라든가 도급인은 하자를 몰랐을 경우에도 부담하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위험 부담이란 건요. 자, 위험 부담이란 것은 우리가 537조 상에 뭘 규정하고 있죠?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에서 요건이라 하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때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도 상실하게 된다. 이 말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라고 뜻하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 유효한 쌍무계약, 그 다음에 급부 불능의 당사자 간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 급부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의 책임 없는 후발적 전부 불능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험부담 같은 경우는. 반면에 매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가령 귀책 사유가 있다. 이때는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매도자 같은 경우는 귀책 사유였기 때문에 소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구하면 된다. 혹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채무자가 급부 의무 자체는 면하지만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 급부분을 면하게 되죠. 반대로 그 반대 급부 매매 대금 역시 대등하게 소멸하게 된다. 매도인의 과실 없이 이행불능이 된 거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당연히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 발생하죠. 그래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은 보상금이 있는 경우, 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즉 대상 청구권 허용되고요. 발생하게 되면 대상 청구권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담보 책임에 관한 작은 사례를 통해서 사안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7월 15일에 체결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사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기 전에 7월 30일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화재로 X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때의 갑을 관계, 이게 뭡니까? 자, 이 부분은 자, 계약 자체가 성립됐죠? 첫 번째,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됐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규책 사유는 없다. 규책 사유가 없더라. 그리고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불능에 해당한다. 그럼 뭘로 가죠? 위험 부담의 문제다 이거죠. 아시겠죠? 위험 부담. 요겁니다. 유효한 쌍무계약, 후발적 불능, 당사자의 규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그죠?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의 문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에는 X 건물의 멸실에 대한 위험은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인 갑에게. 매도인인 갑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즉, X 건물이 멸실로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을도요. 매수인도 역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당연히 반환되어야 되고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에 가름하는 대상 자체를 취득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대상 청구권 행사했어요. 그랬을 때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이건 이행부담의 문제는 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상 청구권은 인정이 된 대상 청구권 자체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사안이에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기 전에 을은 건물보수 공사를 위해서 갑에게 요청하여 7월 20일에 X 건물을 인도받은 상태였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에요. 7월 30일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화재로 X 건물이 전소되었다면, 갑과 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때는 뭡니까? 다시 보면 두 번째는 채무자 위험 부담의 시기 자체는 언제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기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로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2번 이해하셔야 돼요. 위험 부담 자체가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인데 지금 사안처럼요. 등기 전에 그 갑에게 요청을 했다. 잔금 지급하기 전에 을은 건물보수 공사를 위해서 갑에게 요청하여 7월 20일이죠. 20일에 인도를 받은 상태다. 즉 당사자가 합의로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시가 기준이 된다. 이미 위험이 넘어갔습니다. 위험 부담 이전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7월 30일에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X 건물이 전소되었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이 7월 30일이었으나 7월 20일에 을이 급하게 해외 출장을 가는 관계로 계약의 이행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8월 5일에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화재로 X 건물이 전소되었다면 갑과 을의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겠냐 이겁니다. 자, 7월 계약금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이 7월 30일이었으나 지금 7월 20일에 해외 출장 가는 바람에 계약 이행이 미뤄지고 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유효하게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당사자의 규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위험 부담에 문제가 발생된다. 근데 위험 부담은요,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위험 발생이 소위 을의 해외 출장이죠. 즉 을의 수령 지체 시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갑은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반대급부인 잔금 지급 청구는 가능하다. 아시겠죠? 즉 538조가 규정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겁니다. 채권자, 예외적 채권자 규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인 경우 538조가 적용된다. 즉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538조 1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으로서 채권자 규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이 되어서 채무자, 그죠? 반대급부인 잔금 지급 청구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538조 2항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이때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즉 갑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을에게 상환되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인 7월 30일 화재로 갑의 과실이네요. 화재 X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되죠? 이때는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고 없이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을은 계약 해제 주장할 수 있고 그 해제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 계약금 반환, 계약금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갑도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되겠죠. 그 다음이요. 5번이요. 7월 1일에 X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런 경우죠. 이건 뭡니까? 계약의 체결 행위는 있었지만 계약 목적물 자체가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그래서 계약 체결 행위는 존재했지만 따라서 그 계약 목적물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 되어서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무슨 규정으로 간다? 제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을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 갑이 고의과실인 경우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실내이익 범위 내에서, 그죠? 계약금과 그러니까 손해배상과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반환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6번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 X 건물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을이 잔금 지급하고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한 경우, 그러나 갑이 병소유 X 건물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경우 갑과 을의 권리 관계입니다. 이건 뭡니까?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요구했는데 이미 갑이 병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병소유의 X 건물이죠. 그러면 건물 자체의 소유는 병의 타인 권리였다는 거죠. 즉
매매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였다. 그런 경우라면 갑은 을에게 무슨 의무가 있다? 권리를 취득해서 을에게 이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죠. 갑에게 담보 책임을 그러면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요. 을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인 권리에 속한 경우에는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6번. 그 다음 7번 사례요. 자,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 자,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미 건물에 전세권자가 존재하여 을의 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갑과 을의 권리관계가 문제된다. 그죠? 이런 경우는 572조가 규정된다. 즉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한 선의인, 매수인은 담보 책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갑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미 건물의 저당권자가 존재하였고 저당권자의 저당권 행사로 을이 소유권을 행사하였다. 그죠? 을의 권리관계.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매매 목적물이 목적이 된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인 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자 취득할 수 없거나 애초부터 그 다음에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 다 포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인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이 자신의 출제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갑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경우 을은 선악 불문이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선악 불문하고 해제인 경우에도 그죠? 원래 선의인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이때는 선악 불문해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사례요.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 갑이 X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대금 지급 거절권 행사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매수인인 을이 권리의 전부라든가 일부가 상실할 위험에 있다면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금 지급 거절은 당연히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된다? 이행지체 책임 당연히 발생되지 않겠죠. 그리고 목적물 인도받은 이후에도 이자 지급 의무가 있나? 이것도 없다. 의무도 발생되지 않아요. 다만 매도인이 사전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죠?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을에게 대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요. 갑은 대금에 대한 공탁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공탁에 응해야 된다는 것까지. 10번. 을이 7월 20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그런데 X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경우 5. 을이 갑의 중도금 지급 청구에 대한 중도금 지급 거절이 가능한가? 자, 을은요. 당연히 매수인으로서 중도금 지급의 선이행 의무가 존재한다. 그런데 X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갑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다. 따라서 을은 뭘 주장하면 됩니까? 536조 2항 불안의 항변권. 불안하죠? 네, 불안한 항변권 행사에서 중도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536조 2항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역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의 의무자라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자, 10번까지 봤고요. 578조 자, 경매에 의한 담보책임입니다. 즉 경매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경매에 따라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보고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봐서 그죠? 1차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2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0조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자, 그래서 사안을 먼저 보실게요. 채무자 갑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을의 경매 실행 들어갔죠? 통해서 병의 매수인으로서 건물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자, 위조 문서에 의한 저당권 설정 이미 밝혀져서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경우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약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약술. 그래서 먼저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에 대한 의의부터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즉 경매에 의한 경매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 담보 책임을 말한다. 그죠? 여기서 경매에 따라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본다. 그리고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봐서 1차적으로 채무자 또는 2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자,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이요. 자, 첫 번째, 권리의 취득이 유효한 공경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경매 절차 자체가 자, 권리 취득이 유효한 공경매는 누가? 국가기관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경매여야 된다. 경매 절차도 당연히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경매인 경우에는 사경매 이거 중요하지 않지만 사경매는 경쟁 체결 방식이다. 따라서 무효라 하더라도 자,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담보 체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경매일 것. 자, 두 번째, 경매로 인한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어야 된다. 권리에 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은 유효한 권리 취득의 장애와 같은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에 하자가 있어야 된다. 즉 법률적 장애라는 거. 물건에는 하자가 없어요. 물질적 하자가 없으나 법률적 장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법률적 하자라고 하는데 경매로 인해 취득한 권리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된다. 그래서 경매 이거 객관식이 잘 나오죠? 경매로 인해 취득한 권리에 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가?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는 경매 목적물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담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매매 목적물에 관한 법률적 장애는 경매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면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판례에도 자, 이런 경우를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우리 판례에 인정한다고 보는 거죠.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보다 담보 책임 자체를 부정한다. 578조에 따른 담보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매 담보 책임은
유효한 권리 취득의 장애와 같은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물건 자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고 법률적 장애인 경우도 우리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부정한다.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에 따른 내용이요. 책임에 따른 내용. 첫 번째, 담보 책임의 부담자. 뭐다? 1차적으로 누가 부담해? 매도인. 그죠? 채무자가 부담하되 2차적으로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배당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죠? 그 다음에 경락인의 권리요. 경락인의 권리. 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후에도 손해가 존재한다면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가 받은 배당금 한도 내에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경락인의 권리입니다.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대금 감액 또는 계약 해제 그리고 배당금의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도 손해가 존재한다면 누구한테?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배당금 한도에서 배당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왜 그러죠? 경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공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지만 다만 예외는 있겠죠. 항상 채무자나 채권자가 그 흠결을 알고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러면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알았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안에서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다? 위조문서로 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거는 물건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나 뭐가 문제인 거죠? 대표적으로 법률상 장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판례 입장에 따르면 법률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578조 담보 책임은 부정된다. 578조 담보 책임 부정되지만 580조 자 물건의 하자로 본다면 580조 2항이 적용돼서 자 물건의 하자가 580조 1항에 나와 있죠. 물건의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물건 하자 담보 책임 근데 2항에도 역시 뭐라고 나와 있죠?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물건 하자로 본다 하더라도 580조 2항이 규정되어서 경매의 경우에는 부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민법상에 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그 하자 담보 책임을 규정하면서 경매인 경우에는 규정하고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특칙이죠. 경매의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즉 민법 이와 같은 특칙을 둔 취지 자체는 경매의 효력 자체가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 매매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매매와 경매. 자 매매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인 반면에 경매는 그거 아니죠?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원은 이꼬르 국가기관 즉 국가기관의 인 법원에 의해서 실행되어서 재산권이 이전된다. 그죠?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서 경매 절차에 관여하는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등의 그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 매매를 전제로 하는 담보책임 규정을 경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판례 입장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580조 1항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제1항 규정 575조는 제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담보 책임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이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80조 2항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준용하고 있지 않는다. 자,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 규정도 조금 어려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576조입니다. 저당권 등 실행에 따른 소유권 상실한 경우 담보 책임 한 번 더 볼게요. 이미 봤지만 자, 사안에서 어떤 경우냐? 갑은 자신의 X토지 10,000제곱미터를 을에게 10억 원, 10억에 매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2년 3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요.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한 케이스 이후에 을은 2012년 4월 1일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 후이죠. 한 달 후인 5월 1일에 잔금 5억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만일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 갑에 대한 채권자 A, 갑에 대한 채권자 A의 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자 B가 B에게 매각되어 X 토지의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자 을은 매도인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자 매수인 을이 잔금을 다 지급했어요. 잔금까지 지급을 했고 그런데 매도인 갑의 채권자 A의 경매가 이루어져서 그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뭡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목차 2요. 저당권 등 실행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권을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 담보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한 줄 써줘야겠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 등이죠. 전세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상실한 경우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해야 되는 책임을 말한다. 요건은요. 첫 번째,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소유권을 보전한 경우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매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이어야 되는 거고 매수인의 선악은 불문한다는 거. 매수인의 선악은 불문한다. 그래서 576조 같은 경우 자 담보 책임 세 번째 담보 책임이요. 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 이때 매수인의 선악은 불문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576조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담보책임 내용 중에 다른 일반 담보책임 내용과 달리 어떻게 보면 특별 규정일 수도 있고 예외 규정일 수 있어요. 매수인의 선악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매수인이 매수인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576조에서 제척기간에 정함이 없죠? 정함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매수인 을은요, 자신의 선악 불문하고 매도인 갑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76조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여기서 매수인이에요. 선악 불문.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화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규정이고요. 자, 이항의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 선악 불문하고요. 됐습니다. 자, 담보 책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른 계약, 뭐 도급 계약, 뭐 환매, 재매매 계약 등등 다른 각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